안녕하십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베트남, 뭐 이쪽에 이제 강한 영향을 많이 줬던 중국이라는 나라, 어, 그 역사 그 초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이야기식으로 거기서 좀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어, 여러 영향, 그리고 여러 흔적들을 많이 끼친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중국 하면 최초의 통일왕조가 진나라가 이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중앙 집권화된 통일왕국이었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도 시황이라고 이제 바꾸고, 또 이사에 의해서 주, 군현제, 군현제, 어, 전국을 이제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수, 군의, 군감 이런 걸 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쓰이고 있는 그 용어들이 좀 있죠, 그죠? 그리고 승상, 총리에 해당되는 국무총리, 그리고 대위, 다 태위, 뭐야, 국방장관, 국방대위 이렇게 생각. 그리고 어사대부, 검찰총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국영, 그러니까 어 이제 장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관, 각부 장관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쓰였던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아시아 세계에는 에, 많이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참 요즘이 아니라 이제 한참 됐죠 이미. 어 이제 제 연배나 저보다 위쪽 연배분들은 국사 같은 걸 배웠을 거고, 그리고 또 세계사 뭐 이렇게 배웠을 텐데 동아시아사라고 이제 묶어서 배우거든요. 그게 좀 됐어요. 좀 됐고, 어 한국사가 있고 또 뭐 세계사가 있고. 근데 이제 동아시아사로 이제 묶어서 배우는 것이 그 취지가 이제 아시아의 역사가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거죠. 아주 고대부터 맞물려 있거든요. 최소한 당나라 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맞물리기 시작하고, 현대사는 더더욱 그러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문제는 변별력 때문에 이제 디테일 부분에서 많이 내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음, 그 맞물려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영향을 많이 이미 진나라 때부터.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정치적인 통일이란 말이죠. 사회 경제적으로도 통일을 시키고자 해요. 사회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량형과 화폐의 통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자도 통일했죠. 문화적으로도 그렇네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통일이라기보다는 아, 회기화, 억압에 가까운. 어쨌든 간에 그 남쪽이랑 이제 진나라 자체가 서쪽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이 이미 춘추 시대에 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오월동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게 중화 세계권으로 들어왔고, 이제 서쪽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만 남은 거죠, 북쪽만. 근데 이제 북쪽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친구들은 들어오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그리고 향후에 북쪽과의 계속된 그 공방전이, 그러니까 중국 왕조가 몇백 년 가는 게 참 힘들거든요, 늘. 이제 북쪽과의 계속 악연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 얘기 뭐 하기 전에, 아까 이제 문자도 통일을 했는데, 이 문자뿐 아니라 그 사상적으로도 통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억압을 했죠. 그러니까 진기, 진나라 기록, 그리고 농서, 의학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음,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뭐 한 460명의 유학자들을 생매장하고. 근데 이제 요게 나중에 아 고급 논쟁, 그 고문서 금문서 논쟁의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불태웠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놓는다고요. 숨겨놓은 책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통일을 했지만 일단은 만리장성, 아방궁, 여산릉 이런 것들을 통일이 되고 나니 더 힘드네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광의 난이라고 이제 하급 무장들이 이제 농민들과 함께 농민 반란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여전히 강력했던 남방 세력들, 소나라, 이제 진나라가 흔들거리니까 소나라 쪽에서 향량이 이제 다시 한번 그 패권을 노리는 거죠. 그러다가 향량은 좀 일찍 가고 항량 그다음 항우, 이 둘 다 왕족이에요. 초나라 왕족. 항우가 이제 거의 다 그 패권을 잡아가는데 그때 바로 항우는 왕족인데 이제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렇게 지체 높은 저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방이 이제 승리를 하죠. 그 폐왕별이 보면은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나라는 이제 금세 그렇게 무너지고, 이제 드디어 한 고조의 한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이 시작이 되는데, 한이 시작이 되면서 이 공신들을 딱 제거를 해요. 토사구팽이죠. 현실적으로 공신들을 제거를 해요. 왜냐면은 다 그 지방마다 아주 제후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한때에 한 나라 때에 또 아주 강성한 세력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리다가 아주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게 된다는 그 북쪽. 그때 당시 북쪽에는 흉노가 있었어요. 흉노. 그리고 묵돌선우라고 하는 그 걸출한 왕이 있었고, 그리고 한판 붙죠. 한고조랑. 근데 한고조가 포로가 될 뻔했어요.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니까는 그냥 화친을 해버려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는데, 뭐 어쨌든 한무제 때가 이제 아주 강성해지거든요. 한나라가. 그때 연호, 그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후국들이 다 지들끼리 연호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연호를 계속 썼었죠. 우리나라 원래 연호가 있었거든요. 쓰다가 이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중국 연호를 쓰고, 판소리에 나오는 연호도 무슨 뭐 만력 황제 몇 년 뭐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호가 아니라 그 연호. 그러니까 무제 때는 이제 제국들도 다 자기 연호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리고 역법, 달력. 달력 얘기를 제가 아직도 안 올린 것 같네요. 영상은 찍어놨는데 그 올리는 거는 클릭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역법도 다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후국들. 이제는
중앙 집권화가 점점 이제 빡세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빡세게 되면 될수록 제후국들이나 이쪽에서는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학문적으로는 황노학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황노학.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한 무제는 유학을, 그러니까 법가를 수용한 유학을 이제 동중서의 권위로 이제 그 통치이념으로 삼죠. 그리고 그때 아까 무력이 이제 역전이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북쪽뿐 아니라 흉노 몰아내면서 서쪽까지 막 가보는 거예요. 그 비단길 개척했다고 하죠.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박트리아,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 박트리아나 파르티아나 페르시아 그쪽까지 다 간 거예요. 갖고 이 박트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역사로는 대월로 이제 기록이 되죠. 그 대월 그게 그 흉노를 몰아내는 전쟁에서 밀려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형 변화를 해요. 이를테면 대월은 인도 쪽으로 밀려나가서 쿠시안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밀려났던 흉노를 이제 훈족이라고 있죠. 훈족. 그게 이제 밀려나간 그쪽이란 말이에요. 훈족의 그 유명한 오색이 아틸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유럽에서는 아틸라 하면은 악마예요, 악마. 그렇게 그 훈족인데, 그게 훈족에 밀려난 게르만이 밀려나면서 로마를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일파들이 있죠. 고트족은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그 스페인 있는 쪽 그쪽 반도로 가고, 반달족은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그게 다 이 훈족의 이동에 의한 게르만족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정주지에 있던 그 훈족은 그 마자르족이라고, 그게 헝가리를 세우고, 헝가리도 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무력이 강성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둔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에 경비하고 군량을 자체 조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동양에 엄청나게 영향을 또 미치거든요, 그 제도가.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막 전쟁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경비가.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은 소금하고 철 있죠. 이거를 그냥 국가가 전매를 해요. 국가에서 장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염철 전매제하고 균수법, 평준법, 이게 다 국가가 장사를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경제의 중앙 집권화까지 이 시기가 되면 이룬다는 거예요, 한무제 때. 이거는 이제 로마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제 그 로마의 그 실권자가 부자였죠, 가장. 그렇지만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치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중국 쪽에 비해서.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이 한나라라는 곳이 한무제라는 걸출한 인물 이후로는 이제 조금 외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외척. 그래서 이제 외척 중에서 왕망이 찬탈을 하죠. 선양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찬탈을 해버리죠. 그래서 화폐도 좀 손보고 토지도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하는데 이상은 드높으나 권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이제 호족 연합 정권인 광무제 정권이 들어서는 거죠. 호족에 대해서도 좀 이따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그 광무제 즈음에서 보세요. 아까 그 책 태우고 유학자들 묻고 생매장하고 했다고 했죠, 진나라 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문학이에요, 고문. 왜냐면 그 전까지는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던 것, 그것을 지금의 문자. 근데
그때 당시에 숨겨 있던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학과 근문학이 막 대립을 하다가 강무제 이후로는 고문학 쪽이 이게 원본 아니에요, 원본.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고, 그리고 그 양쪽을 다 아주 통달하는 통유, 그 양쪽을 다 아우르는 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때를 이제 후한이라고 하죠. 후한, 광무제 이후를. 근데 환관도 계속 문제가 그러니까 외척도 문제가 됐지만 환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전에도 뭐 저 진내 저 뭐야 고조가 이제 그 환관이 지록이마 하고 했었는데 이 한나라 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척이나 환관이 급격한 중앙 집권화, 그리고 재상이 있긴 했지만은 이제 권력이 딱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는 그 시원찮은 인물이 이제 왕이 되면은 그 틈새로 외척이나 환관 같은 비선 실세들이 이제 판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청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유학 사대부 뭐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 맑게 의론을 펼치자 이거죠. 이때 중시했던 것이 바로 전에 말씀드린 요순, 그리고 영원한 요람 주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환관에 의해서 막 숙청이 돼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사화, 우리나라 사림들도 초반에는 화를 많이 겪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환관에 의해서 숙청도 많이 되고 이렇게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고 그 즈음에는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들이, 그러니까 대토지를 소유한, 경제권을 소유한 지방 호족들이 정치의 영역으로 이제 넓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의 영역까지 넓혀가서 원래는 중앙 집권적인 지방 그 행정 관료들이 쫙 퍼져 있었는데 그걸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엉망이 돼가는 시기에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황노학이 팽배해 있었다고 그랬죠. 드디어 184년 이때 황건적 장각이, 이게 황노학에서 나와서 이제 태평도나 오두미교로 발전을 하는 형태거든요. 이제 그때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삼국지라고 하는 그 시기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만나요? 진에서 한까지를 본 셈이네요. 간단히 이제 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걸 보다가 이제 한중일이 얽히는 부분들도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나오니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